2022년 최신 판례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은 판례 뭐로 검색하세요? 주로 이걸로 하면 저는 보기 편하게 잘 나오는데 이 사이트에서 다 검색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법원에서 판례를 전부 올려주진 않아서 로앤비를 주로 많이 쓰는데 로앤비 말고 요새는 케이스 노트인가 그게 구글에서 치시면 되게 엄청 방대한 양의 판례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참조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검색을 해보면 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는 2월 말까지 선고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근데 전원합의체는 없어요. 전원합의체는 없지만 최근에 나온 좀 법원에서 의미 있다고 한 것도 있고 최신에 선고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 몇 개를 보고 오늘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볼 판결 이게 역순으로 가는 거라서 지금 2월 17일 이게 제일 최신 판례예요. 보시면 이거는 대략적으로 사실관계가 이거 그 몰카 찍은 사람이 피고인인데 그 사람이 읽어보시면 아는 건데 대강 설명을 해드리면 8번 범행, 이 8번 범행이 지금 8번 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신고해가지고 걸려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 피고인이 자기 스스로 이미 제출한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화기를 이 범죄자가 자기 전화기를 제출을 했는데 8번 범행 때문에 잡혔어요. 이게 뭐냐면 참 말하기가 그런데 짧은 치마를 입은 이 여성의 다리를 여러분들 이 화면 공유한 게 잘 보이시나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아주 좋네요. 끄덕거려 주시는 게 이게 화면이 다 꺼져 있고 저 혼자 떠들면 진짜 되게 현타가 온답니다. 보시면 다시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거예요. 치마 입고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해서 걸렸는데 이 사람이 휴대폰 제출한 걸 보니까 다른 날 그거보다 근데 뭐 거의 한 달 내로 여러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관련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사실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왜냐하면 8번 범행 때문에 출동해서 여기 보시면 현장에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경찰이 가져가서 자기네들 사무실에서 본 사건입니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같이 봅시다. 자,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이미 제출받아서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가 잠시만요.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뭐냐를 이 판례에서 판시했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이게 8번 범행에 대한 거고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는 1번부터 7번 범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무실에서 이 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에 이 피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하는지 이게 판시 사항은 이렇게 돼 있어서 적극이라고 돼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동그라미 교부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소극이다 하면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적극이라고 하면 교부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냐? 이게 목록을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안 하면 원래는 위법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 판례에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을 까보니 1번부터 7번 범행이 있었고 8번 범행이 있었는데 8번 범행 때문에 잡혔지만 1번, 7번 범행도 다 한꺼번에 기소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8번 때문에 잡혔는데 1번, 7번 범행의 영상을 발견한 사안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1번부터 7번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도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라고 봤어요.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이 원칙이 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게 뭐랄까요? 이게 제가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냥 일반 시민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범죄가 발견됐으니까
처벌해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형사법을 공부하거나 법률가라면 이게 특정 범죄 때문에 내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다른 걸 다 경찰이 다 뒤졌다? 이거는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고.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판례가 굉장히 많은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를 다시 보면 그러니까 판시 사항은 법원이 판결을 한 다음에 중요한 쟁점을 뽑아서 적어놓은 게 판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판결 요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중요한 쟁점을 문장으로 써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OX의 여부와 이유와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 판결 요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명확히 확인을 안 했어요. 제출받을 때, 이미 제출받을 때 뭘 제출하는지를 그러니까 8번 범죄에 대한 것만 제출한다고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휴대폰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미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이게 중요해요.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같이 이 성범죄랑 관련된 범죄라고 봐서 1번, 7번 범행도 8번 범행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봐서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 문장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질 수 있게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 등에 대해서 이 간접 증거 혹은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범죄 혐의 사실, 즉 8번이랑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섞인 매체를 받아서 사무실에서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에는 원래대로라고 하면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조치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 수집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차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 내용을 봤을 때 피의자의 절차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는 않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침해되진 않았다는 거죠. 보면 이게 보시면 범행 일시와 가깝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전쯤부터 벌어졌던 범행이었던 것 같아요. 1번에서 7번까지가. 그래서 그리고 동기, 이 촬영되어서 이미 제출된 동기도 8번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경찰한테 이미 제출을 한 다음에 경찰이 이 피의자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피고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8번 범행이 아닌 영상을 발견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참여하고 있었고 사실 근데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가는 또 의문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범죄에 연루돼서 경찰 앞에 갔어요. 그리고 그 경찰이 휴대폰 좀 봅시다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으셔야 되지만 연루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경찰한테 내가 붙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핸드폰 좀 봅시다 했을 때 그냥 두지 마세요. 제발. 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8번 때문에 잡혔어. 근데 1번, 7번을 보고 있는 거야, 경찰이.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의사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냥 그건 적법한 수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고 내가 수사기관이라면 이 나쁜 놈을 보았나 하면서 당연히 다 뒤지고 싶겠죠.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적법하다고 봤던 것이에요. 그리고 1번, 7번 영상을 결국에 그 경찰이 야, 너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피고인이 또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순진하게도 그러니까 처음 걸렸나 보죠. 이게 처음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막 따졌을 것 같아요, 경찰한테. 근데 어쨌거나 이 영상이 언제 어디에서 찍었는지를 쉽게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백을 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 피고인이 결국에는 이 절차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결국은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할 건 원심에서 어디가 원심 판결은 사실 2심을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1번, 7번에 대해서 이 영상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1번, 7번 범행은 무죄다라고 2심에서 판단했던 것을 3심에 와서 대법원이 이거 증거 능력 인정되니까 모두 유죄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그 2심 법원의 판사님들도 다들 판사님들이 굉장히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죠.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사실 대법원도 똑같은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또 어떤 사안에서는 긍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좀 처벌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강하게 어떻게 보면 결론을 좀 내려두고 구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판결을 내릴 때. 뭐 그렇다 해서 이게 제일 최근에 나왔던 형사 대법원 판결이고요. 그 다음엔 주거 침입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는 좀 전에 전자증거 압수수색이랑 관련해서 2021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엄청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그 판결을 지금 인용해서 2022년 판결이 나왔고요. 이 다음 거는 주거 침입에 대한 사안인데 주거 침입 때도 2021년에 엄청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음 주에 다뤄드리도록 하고 2022년에는 어떤 주거 침입에 관련된 판결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먼저 볼게요. 사실관계가 판결 요지에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이 사건은 이 인정사실이라고 해서 따로 슬라이드 11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 피고인이 여잔데 전남친이 이 피해자의 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왜 번호 누르고 요새 출입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벨을 누르고 그랬던 사안인데 대강 한번 같이 봅시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집까지에 가려면 공동 출입문이 설치돼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이 피고인은 2개월 정도 이 피해자랑 사귀면서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그 아파트 동에 들어갔는데 헤어진 지 7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피고인이랑 나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 피고인이 그러니까 전 여친한테 아무런 연락을 안 하고 이 피해자는 또 자녀가 있으신 분이었대요. 피해자랑 자녀가 잠을 자고 있는 늦은 밤 시간에 이 아파트 공동현관 비번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이 피해자의 집 호수 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어요. 진짜 집 안에 있는 사람이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네,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니까 이게 다 자고 있을 줄 알고 눌렀나 보죠. 왜냐면 누구세요라고 했더니 또 놀라서 도망갔대요.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술할 정도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피고인이랑 만날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사안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판결 요지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판시사항은 이제 쟁점이니까 판결 요지를 보시면 주거 침입 때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 알고 계시던 보호법익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 때의 구성 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이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의 침입이란 이게 작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이후로 좀 달라졌어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 그 2021년 판결이 뭔지 왠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거거든요. 반복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그러니까 상간남 혹은 상간녀의 행위를 주거 침입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판례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기존에는 너무나도 확고하게 대법원이 그게 주거 침입죄가 된다고 했는데 작년은 그 입장을 뒤집어서 주거 침입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객관적 외형적으로 평온하게 들어갔다. 문을 부시고 들어간 게 아니다.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이 빈집이었고 이 이젠 간통죄가 없으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쨌거나 이 두 사람 당사자는 동의하에 서로 그 집에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 침입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 판시를 이어받아서 여기에서 출입 당시에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과 좀 달라진 부분에 제가 밑줄을 쳐둔 건데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 판결에 훨씬 심리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또 둘 다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안은 뭡니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친다고 봤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여기에서 또 봐주실 거는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공동주택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 원룸에도 되게 여러 그 다세대가 살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굉장히 원래는 원룸의 경우에는 많은데 그거나 아니면 아파트나 아무튼 한 건물에 한 세대 이상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하시면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옛날부터 판시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판결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니까 외부인인데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인데 엘리베이터에 따라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주거 침입을 인정했던 판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공용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와야만 주거인 게 아니라 그 아파트 공동 현관에 일단 들어오면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될 여지가 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공용 계단, 복도에서도 다 주거 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에서는 그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공동 현관에 출입할 때도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 이 사안에서 뭐냐면 그 지하 주차장에서 공동 현관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고 이거를 그 아파트 관리자나 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판결이에요. 세 번째 판결을 보겠습니다. 수업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2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판례는 이게 그 맨 처음에 봤던 몰카 범죄 있잖아요. 그 판시에서도 인용하고 있지만 이 판시에서도 인용하고 있어요. 그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그거예요. 정경심 교수 누구인지 다 아시나요?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되시는 정경심 교수의 그 동양대 PC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어요. 제 인정사실 이게 슬라이드 17번에 있는데 인정사실을 보시면 이게 그 학과의 공용 PC 강사 휴게실에 있는 PC를 이 수사기관이 가지고 와서 그 압수수색해서 전자정보를 추출해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거 능력 없는
압수수색이다라고 엄청 다퉜던 사안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모두 인정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정사실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판결 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자정보, 정보 저장 매체, 그러니까 PC랑 뭐 USB, 이메일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는 여러분들 휴대폰, 이거 아까 그 판시랑도 사실 관계가 있는 건데 휴대폰을 옛날에는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은 막 물에 빠뜨리면 사실 복구가 잘 안 됐었는데 요새 휴대폰들이 다 방수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복구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PC는 저는 주로 회사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 사건들 보면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러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만약에 압수수색을 한다 하면 여러분들 왜 그 포털 아이디 있잖아요. 뭐 학번으로 돼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4번을 치고 들어가는데 그 아이디에 부여된 이메일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영장에 써가지고 오거든요. 피의자 뭐 누구누구 혹은 참고인 누구누구의 뭐 예를 들어 김정현의 뭐 숭실대학교 포털 아이디에 있는 그 이메일을 뭐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부터 뭐 5월 1일까지 이렇게 영장에 적어져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신 이 범죄랑 관련 있는 범죄들을 만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영장에 써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새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관련성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관이 예를 들어 제 그 계정에서 이메일을 기간을 정해서 다 다운을 받아요. 근데 개수가 얼마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저의 변호인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이건 관련성 있다 없다를 하나씩 보면서 제거를 하고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메일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일단은 다 그거를 카피를 떠요. 이미징 한다고 하는데 그걸 다 떠서 수사기관으로 일단 가지고 갑니다. 밀봉을 해요. 자기네들 USB를 가지고 와서 혹은 뭐 저희한테 USB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면 거기에다가 그 기간에 특정한 이메일 전체를 다운 받아가지고 사실 뭐 그 이미징이라는 건 이 컴퓨터에 있는 걸 그대로 해시 값을 유지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다운을 받아서 가져간다고 하잔 말이죠. 그래서 그 USB를 밀봉을 하고 뭐 제가 사인을 해요. 뭐 저나 아니면 서버 관리자 등 이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사람이 사인을 하고 밀봉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면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이걸 몇 월 며칠에 열어보려고 하는데 참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때 대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버 관리하는 회사의 서버 관리자다. 이 사람이 참관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건데 사실 자기 일이 아니고 만약에 회사에 불리한 점이 없는 뭐 이메일 계정이고 범죄다 이러면 참관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피의자 본인이라면 사실 참관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참관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냥 귀찮고 그냥 다 봐라 뭐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당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판결 요지 1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슬라이드 13번이에요. 적법 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다 잘 지켜져야 되죠. 그래서 이 범위를 이미 제출하는 사람이 이 동양대 PC는 정정심 교수가 동의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제출한 거는 그 학교, 대학 관련자가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들고 가서 내가 이걸 열어봐도 되는지 아닌지를 수사기관이 물어봐서 명시적인 대답을 얻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이 이거 열어봐도 된다고 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것입니다. 잠시만요. 누가 채팅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안 보인다는 말이 있었는데 다 잘 보이세요? 네. 보이시는 것으로 알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적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죠. 관련된 전자정보랑 그렇지 않은 정보가 혼재돼 있어요. 이걸 이미 제출받았다. 그러면 이 관련 있는 정보랑 없는 정보가 한꺼번에 전부가 이미 제출돼서 압수된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일을 하시건 뭐 변호사가 돼서 이 범죄자들을 도와주시건 사실 범죄자가 아니라 피의자는 아직 그 무죄 추정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 피의자를 도와주는 변호인이 되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 법이랑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뭐 회사 일을 하는데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절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범죄 혐의 사실이랑 관련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해서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된다. 근데 이때 대신 아까도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간접 증거랑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를 보면 여러분 아까 그 몰카범에 관련해서 이 문구만 보면 마치 8번 범행만 관련성이 있고 1번, 7번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판결 요지 부분은 적어도. 그래서 이제 관련성 있는 거랑 없는 거를 이미 제출받아서 그 PC를 통째로 지금 검찰청에서 가져갔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수색 전체가 지금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을 해야 된다.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보장이 만약에 안 됐다면 실질적으로는 보장이 되었는지 뭐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또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그런 사건이 있어요. 내 핸드폰인데 피해자가 이거 저 범죄자의 핸드폰이다 라고 하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제3자가 이미 제출한 거예요. 이 피의자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의자는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피의자는 당연히 여기에 동의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절차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보장이 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는 그 시점은 압수수색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뭐 기존에 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영장 원본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이제 제시뿐만 아니라 교부도 하게 바뀌었죠, 법이. 그거를 뭐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이다는 것이고 이 사안에서는 이제 금융실명법이랑 관련된 쟁점이 있었는데 이 수사기관이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그 압수수색을 한 거라고 봤기 때문에 법 위반이 없었던 사안이에요. 이 4번 판결 요지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거는 읽어보시면 좀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뉴스로 뭐 기사로 접하셨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판시 사항이 있었다. 이건 2021년 판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21년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6년에 대법원에 들어왔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5년 동안 판결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조국 정경심 교수가 문제됐을 때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PC에 관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기사에서 되게 뭐라 말이 많았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판결입니다. 이게 결정인데요. 뭐 대항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결정해둔 거여서 결정인데 이것도 이 앞에 전자정보랑 관련된 판결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 3번, 4번이 저는 좀 기존에 알던 거랑 달랐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인정사실을 제가 안 갖다 놨는데 안 갖다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판결 요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라서 안 가지고 왔고 결정 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적법 절차랑 영장주의를 지켜서 이미징을 떠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했던 건 압수물 목록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압수물 목록을 여기서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구체적으로 이 파일이 뭔지 이 파일의 제목을 적었던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zip 파일 있잖아요. 압축된 파일, 그 안에 파일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폴더 이름만 적혀져 있고 그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알 수 없도록 이 포괄적인 제목만을 써서 피압수자한테 압수 목록이라고 하면서 교부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 사안에서 특이했던 건 이거 밑줄 친 걸 보시면 사후에 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영장을 받았어요. 그 정보에 대해서. 근데 그 정보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게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앞에 3번 결정요지를 보시면 이 관련 있는 정보랑 없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수사기관이. 근데 관련 없는 거는 영장을 안 받았으면 폐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폐기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이 사건의 증거로 쓰려고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영장이 발부됐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위법한 압수 목록 제시였다라고 해서 위법하게 봤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2년 1월까지의 중요한 제법 의미를 가지는 이 판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한 친구가 이제 기사를 봤더니 이거 4월 30일자 기사인데 그거예요. 멧돼지인 줄 알고 사냥꾼이 이거 적법한 그 사냥 관련 등록돼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멧돼지인 줄 알고 사람을 쏴서 그 사람이 죽었던 사안인데 이거는 여러분 실시간 강의 늦게 들어오신 분은 이거는 몇 분 늦었냐에 따라서 지각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라서 제가 몇 분 늦으셨는지 이따 기록으로 보면 됩니다. 사고 사례 그래서 이게 무슨 착오겠어요, 여러분? 원래 멧돼지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 사냥에 대한 적법한 이 허가를 받은 사람이면 범죄가 아닙니다. 뭐 동물 학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가 안 되는 것인데 객체의 착오죠. 그죠? 사람을 쏴서 이 눈앞에 있는 게 멧돼지인 줄 알고 쐈다는 것은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객체의 착오겠죠. 근데 동물이랑 사람이니까 일단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고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게 돼요. 근데 동물을 쏴서 죽이는 게 이 사람한테는 범죄가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행위는 과실범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범죄로 의유를 했냐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사람을 영장을 신청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